돈만 많지 살림도 못하는 게 감히 우리 집에서 큰 소리야. 시어머니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임신 7개월 은채의 뺨을 후려쳤죠. 바닥에 쓰러진 은채를 남편 태경이 발로 찼습니다. 배를 감싸며 비명을 지르는 은채. 그날 밤 피투성이가 된 채 친정으로 도망쳐온 딸을 본 어머니의 얼굴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날 이후 시댁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엄마 살려주세요. 자정이 넘은 시각 서울 한남동 대저택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얼굴 반쪽이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고 입술은 터져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흰색 원피스는 여기저기 찢어져 있었고 맨발이었어요. 임신 7개월의 배를 두 손으로 꼭 감싸고 있었죠. 2층에서 한정희가 급히 내려왔어요. 은채를 본 순간 한정희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차갑게 얼어붙은 눈빛만 남았어요. 은채야. 한정희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차분해서 더 무서웠죠. 누가 했느냐? 딸은 어머니의 품에 쓰러지며 흐느꼈습니다. 시어머니가요. 남편도요. 둘이서 저를.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한정희는 딸을 안은 채 소파로 걸어갔습니다. 조심스럽게 눕혔죠. 김 부장, 주치에 당장 불러. 그리고 비서실장한테 연락해. 지금 당장. 한정희의 명령이 떨어지자 김 부장이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전화기를 들고 거실 밖으로 나갔어요. 한정희는 무릎을 꿇고 앉아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 차갑게 식은 은채의 손을 감쌌죠. 아가는 괜찮니? 은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은요. 그런데 배가 자꾸 뭉쳐요. 한정희의 손에 힘이 들어갔죠. 괜찮다. 엄마가 다 해결할 거야.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밑에 깔린 분노는 방 안 공기를 얼어붙게 했습니다. 20분 후 주치의가 도착했습니다. 60대 이 원장이었어요. 대한그룹 전속 주치의로 30년을 일한 베테랑이었죠. 가방을 열고 청진기를 꺼냈습니다. 은채의 배에 대고 아기 심장 소리를 확인했어요. 태아 심박은 정상입니다. 회장님. 하지만 산모의 상태가 심각합니다. 늑골이 부러진 것 같고요. 이 원장이 은채의 옆구리를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은채가 신음을 냈어요. 여기 부위가 골절된 것 같습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해요. 지금 당장 병원으로 옮겨. 한정희가 말했습니다. 병원 VIP 병동 준비시켜. 김 부장이 다시 전화를 들었어요. 이 원장은 은채에게 진통제를 놓았습니다. 주사기 끝이 피부를 뚫고 들어갔죠. 은채의 얼굴이 조금씩 편안해졌습니다. 앰뷸런스가 현관 앞에 섰습니다. 일반 앰뷸런스가 아니었어요. 전용 메디컬 차량이었죠. 최신 장비가 다 갖춰져 있었습니다. 응급구조사 2명이 들것을 들고 들어왔어요. 은채를 조심스럽게 들것에 옮겼습니다. 한정희는 딸과 함께 차에 탔습니다. 차 안에서도 은채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빠르게 지나갔죠. 엄마. 은채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시댁 식구들 기분 안 좋게 했나 봐요. 한정희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너는 잘못한 게 없다. 은채야. 절대 없어. 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녁에 시어머니가 밥이 짜다고 하셨어요. 제가 다시 만들겠다고 했는데 돈만 많지 살림도 못한다고. 감히 우리 집에서 큰 소리 치냐고. 그러더니 갑자기 은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뺨을 때리셨어요. 한 대, 2대 계속요. 남편한테 도와달라고 했는데 남편도 저를. 그만하렴. 한정희가 딸의 말을 끊었습니다. 더 말하지 마.
엄마가 다 알아들었어. 이제 쉬어. 차가 병원 응급실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병원장이 직접 나와 있었죠. 은채를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CT 촬영을 했어요. 엑스레이도 찍었죠. 초음파 검사로 태아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한정희는 검사실 밖 복도에 서 있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비서실장 박상무였어요. 회장님, 병원으로 바로 갑니다. 10분 안에 도착하겠습니다. 그래. 한정희가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죠.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끝나고 은채가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VIP 병실이었어요. 넓은 공간에 침대 하나, 소파, TV, 냉장고가 갖춰져 있었죠. 호텔 스위트룸 같았습니다. 은채는 침대에 누워 수액을 맞고 있었어요. 의사가 진단서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의 정교수였어요. 서울대 의대 출신의 정형외과 권위자였죠. 늑골 3번, 4번 골절입니다. 다행히 폐는 건드리지 않았어요. 태아도 무사합니다. 하지만 안정이 필요합니다. 최소 2주는 입원해야 해요. 알겠습니다. 한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단서 사본 10부 준비해 주세요. 지금 당장요. 정 교수가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어요. 혹시 법적 문제가 있습니까? 한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 교수를 바라보기만 했죠. 그 눈빛에 정 교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병실에 박상무가 들어왔습니다. 40대 후반의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어요. 대한그룹에서 20년을 일한 비서실의 핵심이었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박상무가 인사했습니다. 한정희는 소파를 가리켰어요. 앉아. 사이에 테이블을 두고 마주 앉았죠. 박상무가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켰어요. 지시하신 대로 확인했습니다. 박상무의 손가락이 화면을 넘겼어요. 사돈 집안 재산 목록이 나타났죠. 시아버지 이강식 60세. 강식건설 대표. 자본금 50억 규모의 중견 건설사입니다. 최근 3년 매출은 연 300억 수준이고요. 하지만 부채 비율이 높습니다. 은행 대출이 80억입니다. 박상무가 화면을 넘겼어요. 시어머니 조명자 58세. 전업주부입니다. 과거 학교 폭력 전력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집단 괴롭힘으로 피해 학생이 전학 간 기록이 있어요. 남편 박태경 32세. 대기업 과장입니다. 연봉 8천만 원 수준이고요. 회사에서 평가는 보통입니다. 특이사항은 3년 전 회사 자금 유용 의혹이 있었습니다. 증거 불충분으로 무마됐지만요. 당장 그 증거 찾아와. 한정희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3년 전 거래 내역, 통장 기록, 모든 걸 다시 파헤쳐. 박상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블릿에 메모를 입력했죠. 그리고 강식건설거래처 명단 가져와. 협력업체, 하청업체 전부 72시간 안에 완벽하게 정리해서. 박상무의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진행하시겠습니까? 한정희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병원 아래로 서울 시내가 보였어요. 불빛들이 깜빡이고 있었죠.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하지만 완벽하게. 박상무가 가방을 닫으며 일어섰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상무가 나가고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은채는 잠들어 있었어요. 수액이 똑똑 떨어지는 소리만 들렸죠. 한정희는 딸 곁으로 가서 의자에 앉았습니다. 은채의 손을 잡았어요. 멍든 얼굴을 바라봤죠. 미안하다, 은채야. 엄마가 너무 늦게 알았구나.
한정희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가가 붉어졌어요. 하지만 이제는 엄마가 지켜줄게. 아무도 너를 다시는 건드리지 못하게.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죠.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마지막 평화로운 날이 될 거였습니다. 박상무는 비서실로 돌아왔습니다. 대한그룹 본사 60층 비서실 전용 공간이었어요. 새벽 3시였지만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죠. 책상마다 직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박상무의 한마디에 15명이 회의실로 모였어요. 프로젝터가 켜졌죠. 화면에 강식건설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회장님 지시다. 72시간 안에 이 회사의 모든 것을 파악한다. 거래처 협력사, 은행 대출, 임직원 명단, 과거 프로젝트 내역. 빠뜨리는 거 없이 전부. 직원들이 노트북을 펼쳤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죠. 김대리. 강식건설 최근 3년 프로젝트 리스트 뽑아. 발주처, 금액, 진행 상황 전부. 이대리, 너는 은행 담당자 명단. 누가 대출 승인했는지, 담보가 뭔지 확인해. 박상무의 지시가 빠르게 떨어졌습니다. 최 과장. 협력업체 중에 우리 계열사랑 겹치는 데 있나 확인해. 있으면 담당자 연락처까지. 노트북 화면에 숫자와 문서가 빠르게 스크롤됐어요. 프린터가 돌아가기 시작했죠. 같은 시각 병원 VIP 병실. 은채가 눈을 떴습니다. 천장의 조명이 희미하게 들어왔어요. 옆에서 한정희가 의자에 앉아 자고 있었죠. 딸의 손을 잡은 채로요. 엄마. 은채가 작게 불렀습니다. 한정희가 바로 눈을 떴어요. 깼니? 어디 아프니? 괜찮아요. 그런데 목이 말라요. 한정희가 일어나 물을 따랐습니다. 빨대를 꽂아서 은채에게 건넸어요. 은채가 천천히 물을 마셨죠. 엄마, 저 때문에 고생하시네요. 무슨 소리야? 엄마가 당연히 해야지. 한정희가 딸의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은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저 이제 어떡해요? 남편한테 돌아갈 수도 없고. 돌아가지 마. 한정희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다시는 그 집에 발도 들이지 마. 엄마가 다 처리할 거야. 은채가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아기 아빠인데요. 그리고 시댁 식구들이. 그딴 건 신경 쓰지 마. 한정희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너는 아기만 생각해. 나머지는 엄마한테 맡겨. 은채가 더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어요. 어머니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아침 7시. 박상무에게서 첫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한정희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1차 자료 정리 완료됐습니다. 병원으로 가겠습니다. 한정희가 병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 끝 상담실로 갔어요. 박상무가 기다리고 있었죠. 보고 시작해. 박상무가 태블릿을 켜며 시작했습니다. 강식건설은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5개입니다. 그중 3개가 우리 계열사 하청이에요. 대한건설, 대한중공업, 대한도시개발. 한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총 계약금은 180억입니다. 강식건설 연매출의 60%를 차지해요. 한정희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계속해. 은행 대출은 3곳입니다. 국민은행 50억, 신한은행 20억, 우리은행 10억. 담보는 회사 건물과 이강식 개인 아파트예요. 은행장들 연락처 있지? 네. 세 은행 다 우리 주거래 은행입니다. 박상무가 화면을 넘겼어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요. 박태경의 3년 전 회사 자금 유용건. 증거 찾았습니다. 뭐가 나왔어? 당시 자재 구매 담당자가 있었습니다. 협력업체한테 리베이트 받은 정황이 있어요.
통장 입금 내역이랑 업체 대표 진술 확보했습니다. 한정희가 화면을 자세히 봤어요. 숫자들이 나열돼 있었죠. 이거 검찰 넘기면 횡령, 배임으로 기소 가능합니다. 박상무가 대답했습니다. 한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단 보류. 타이밍 봐서 쓰자. 네, 회장님. 그리고 조명자. 학교 폭력 전력 말고 더 나온 거 있어? 박상무가 화면을 넘겼습니다. 5년 전에 아파트 경비원이랑 시비 붙은 적 있습니다. 경비원이 사과 안 한다고 경비회사에 항해 전화를 50통 넣었대요. 결국 경비원이 그만뒀습니다. 녹음 파일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보관돼 있습니다. 확보 가능합니다. 한정희가 팔짱을 꼈어요. 확보해. 그리고 그 경비원 찾아서 진술서 받아. 박상무가 메모하며 물었습니다. 회장님,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 겁니까? 한정희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침 햇살이 서울을 비추고 있었죠. 오늘부터 하나씩 끊어. 조용하게. 눈치채지 못하게. 같은 시각 이강식이 출근했습니다. 평소처럼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펼쳤어요. 경제면을 보고 있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대한건설 구매팀장이었어요. 여보세요, 김 팀장님. 이강식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하지만 전화 너머 목소리는 딱딱했어요. 이 대표님 죄송합니다만 다음 달부터 계약 연장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갑자기 무슨. 이강식이 커피잔을 내려놓았어요. 본사 방침입니다. 협력사 재조정이 있어서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전화가 끊어졌죠. 이강식이 핸드폰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지? 10분 후 또 전화가 왔습니다. 대한중공업이었어요. 이 대표님, 저희도 계약 조기 종료 통보드립니다. 이강식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30분 후 대한도시개발에서도 같은 전화가 왔죠. 점심때쯤 이강식은 세 곳 다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한꺼번에요. 180억 프로젝트가 날아간 거였죠. 회의실에 임원들을 모았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대표님? 상무가 물었어요. 대한 계열사가 갑자기 계약을 전부 끊었어. 이강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유는요? 재조정이래. 하지만 동시에 세 곳이? 말이 되냐? 회의실이 웅성거렸어요. 누군가 우리를 찍은 겁니다. 전무가 말했습니다. 누가? 왜? 이강식이 책상을 쳤어요. 아무 이유 없이 이럴 리가 없잖아. 상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며느님 일이랑 관련이? 이강식이 상무를 쏘아봤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야? 하지만 타이밍이. 닥쳐. 이강식이 소리쳤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이강식이 핸드폰을 들었죠. 집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야. 혹시 며느리 친정에서 연락 온 거 없어? 조명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없는데? 왜? 아니야, 그냥. 이강식이 전화를 끊었어요. 책상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죠. 같은 날 오후 3시. 은행 지점장실에 전화가 왔습니다. 본점 여신관리부였어요. 강식건설 대출건 검토 좀 해주세요. 급하게요. 지점장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강식건설 대출 50억. 만기는 내년이었어요. 뭐가 문제지? 담당자를 불렀죠. 김대리, 강식건설 최근 실적 어때? 좋습니다, 지점장님. 연체도 없고 프로젝트도 잘 돌아가고 있어요. 지점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본점에서 검토하라는데. 확인 좀 해봐. 담당자가 강식건설에 전화했습니다. 이 대표님, 은행입니다. 최근 프로젝트 현황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이강식의 목소리가 굳어 있었어요. 왜요? 갑자기?
정기 점검입니다. 협력사 명단이랑 계약서 좀 보내주시겠어요? 담당자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이강식이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습니다. 보내드리죠. 서류가 은행에 도착했습니다. 담당자가 펼쳐봤어요. 주요 협력사가 모두 대한계열사였죠. 그런데 계약 해지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담당자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지점장님, 담당자가 서류를 들고 뛰어갔습니다. 강식건설 매출의 60%가 날아갔습니다. 지점장이 서류를 받아봤어요.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멈췄죠. 본점에 보고해. 지금 당장. 그날 저녁 이강식에게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 대표님 대출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강식의 손이 떨렸어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죠. 72시간이 지났습니다. 박상무가 다시 병원으로 왔어요. 한정희에게 최종 보고를 했죠. 계약 해지 완료. 은행 압박 시작. 추가 증거 확보 완료입니다. 한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어. 다음 단계 준비해. 네, 회장님. 박상무가 나갔어요. 한정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강식은 사무실에 앉아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어요. 숫자가 맞지 않았죠. 아무리 계산해도 적자였습니다. 대표님, 자재값 입금이 밀렸습니다. 경리팀장이 들어와 말했어요. 얼마나? 2억입니다. 이달 것까지 합치면 5억이에요. 이강식이 한숨을 쉬었죠. 은행 대출 실행 안 되냐? 그게요. 경리팀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은행에서 추가 대출은 어렵다고 합니다. 기존 대출 회수 검토 중이래요. 이강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회수? 지금? 네. 조기 상환 요청이 올 수도 있대요. 이강식이 책상을 쳤습니다. 50억을 당장 어떻게 갚아? 사무실이 조용해졌어요. 그날 오후 다른 은행에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이 대표님 죄송합니다만 대출 연장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기가 다음 달인데 상환 계획 세워주셔야겠어요. 이강식이 전화를 끊고 벽을 쳤습니다. 주먹이 벽에 닿는 소리가 울렸어요. 손가락이 빨개졌죠. 무슨 일이야 도대체? 전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표님, 며느님한테 연락해 보시는 게. 그래, 연락해야지. 이강식이 핸드폰을 들었어요. 은채 번호를 눌렀죠.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받지 않았어요. 다시 걸었죠. 또 안 받았습니다. 집에 전화했습니다. 조명자가 받았어요. 여보, 은채한테 연락 안 와? 없어. 왜? 아니, 그냥. 다시 연락해봐. 뭔 일 있어? 조명자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이강식이 한숨을 쉬었어요. 회사가 좀 어려워. 은행이 갑자기 대출을 회수하겠대. 뭐? 조명자가 소리쳤습니다. 얼마나 어려운데? 50억 갚아야 해. 당장. 조명자가 전화기 너머에서 침묵했어요.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죠. 설마 그의 친정에서? 이강식이 멈칫했습니다. 뭐? 며느리 친정. 대한그룹 아니야? 이강식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대한그룹. 회사를 끄는 곳이 대한계열사였죠. 아니야, 설마. 하지만 조명자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분명 그쪽이야. 우리가 은채를 혼낸 것 때문에. 그렇다고 회사를 망하게 해? 이강식이 소리쳤습니다. 조명자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이강식은 집에 돌아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조명자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TV는 꺼져 있었죠. 여보. 이강식이 불렀습니다. 태경이한테 물어봤어. 조명자가 말했습니다. 은채가 친정에 있대.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했대요. 지금 한남동 본가에 있다고. 이강식이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우리가 너무 심하게 했나? 조명자가 작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강식이 고개를 저었죠. 아니, 난 잘못한 거 없어. 며느리 교육이라고. 그런데 회사가 망하는데? 조명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우리 집이 거덜나는데? 교육이 중요해. 이강식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이강식은 태경에게 전화했어요. 아버지. 태경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기력했어요. 너 장모한테 연락 좀 해봐라. 지금 뭔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냐? 알아요. 태경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장모님이 우리 집을 쓸어버리고 계시는 거요. 이강식이 숨이 막혔어요. 알면서 가만히 있어? 뭘 어떻게 하라고요? 가서 빌어. 이강식이 소리쳤습니다. 무릎이라도 꿇고 용서를 빌라고. 태경이 웃었어요. 쓴 웃음이었죠. 그게 통할 것 같으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이강식은 차 안에서 핸들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숨이 가빠졌어요. 가슴이 답답했죠. 회사 30년.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 협력업체들이 공사비를 독촉하기 시작했습니다. 밀린 돈이 쌓여갔어요. 직원 월급도 밀렸습니다. 대표님, 이러다 부도 나는 거 아닙니까? 상무가 물었어요. 이강식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회의실 창밖으로 서울 하늘이 보였어요. 맑은 하늘이었죠. 하지만 이강식의 세상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은채는 퇴원해서 친정 본가에 있었어요. 넓은 방에 누워 휴식을 취하고 있었죠. 배는 더 불러 있었습니다. 한정희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은채야, 기분 좀 어때? 많이 나아졌어요, 엄마. 은채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정희가 침대 옆에 앉았어요. 손을 잡았죠. 은채야, 엄마가 물어볼 게 있어. 고소장 쓸 거야. 한정희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시어머니랑 태경이 둘 다. 은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엄마, 그건 너무 뭐가? 가족인데요. 아기 할머니고 아빠잖아요. 가족이 이래? 한정희가 은채의 얼굴을 가리켰습니다. 아직도 멍이 남아 있었어요. 늑골이 부러진 거 알지? 아기가 위험했던 거 알고. 은채가 고개를 숙였죠. 법적으로 처리할 거야. 더 이상 참지 마. 한정희가 일어섰습니다. 변호사 내일 온대. 진술 준비해둬. 그리고 나갔어요. 다음 날 법무법인 변호사 3명이 왔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로펌이었어요. 은채와 면담을 했죠. 2시간 동안 진술을 받았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변호사가 노트북을 펼쳤어요. 은채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7시쯤이었어요. 밥을 차렸는데 시어머니가 짜다고 하셔서 다시 만들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돈만 많지 살림도 못한다고. 감히 큰 소리 치냐고 하시면서 은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뺨을 때리셨어요. 몇 대요? 3대요. 한 손으로는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으로. 은채가 말을 멈췄어요. 눈물이 흘렀죠. 변호사가 티슈를 건넸습니다. 그 다음은요? 남편을 불렀어요. 도와달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은채가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 말이 맞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를 밀쳤어요. 넘어졌죠. 배를 부딪혔고요. 병원 진단서 있죠? 네. 변호사가 서류를 확인했어요. 늑골 골절, 타박상, 태아 스트레스. 이 정도면 상해죄 적용됩니다. 일주일 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피고소인 조명자 박태경. 혐의 폭행, 상해.
고소인 하는 채 검사가 사건을 배당받았습니다. 40대 초반의 박 검사였어요. 서류를 펼쳐봤죠. 피해자가 임신부, 가해자가 시어머니와 남편. 박 검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참고인 조사 나가겠습니다. 박 검사가 수사관에게 지시했어요. 병원 기록, CCTV, 이웃 진술 전부 확보해. 수사관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며칠 후 조명자에게 출석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등기우편이었어요. 조명자가 봉투를 뜯었죠. 검찰청이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이게 뭐야? 조명자가 편지를 펼쳤어요. 폭행상해 혐의 피의자 신분 출석 요구. 조명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같은 날 태경에게도 통지서가 왔습니다. 회사로 배달됐어요.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받았죠. 검찰청 봉투를 들고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개인 칸에 들어가 편지를 뜯었어요. 같은 내용이었죠. 박태경은 변기에 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장모님이 진짜 했구나. 출석 날짜가 왔습니다. 조명자가 먼저 검찰청에 갔어요. 변호사 없이 혼자였죠. 돈이 없었거든요.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름이 불렸어요. 조명자 씨? 수사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조명자가 조사실로 들어갔어요. 책상 너머에 박 검사가 앉아 있었죠. 앉으세요. 조명자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어요. 떨리고 있었죠. 박 검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사건 당일 상황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며느리를 교육한 겁니다. 조명자가 말했어요. 밥을 짜게 만들어서 혼낸 거예요. 교육이 뺨을 세게 때리는 건가요? 박 검사가 물었습니다. 그건 조명자가 말을 멈췄어요.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신 것도 교육입니까? 며느리가 임신 7개월인 거 아셨죠? 박 검사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저도 흥분해서. 조명자가 눈물을 흘렸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지금 후회하고 있어요. 박 검사가 서류를 닫았습니다. 후회는 법정에서 하세요. 태경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같은 날 오후였어요. 당신은 아내를 밀쳤죠? 네. 태경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임신한 아내를요? 네. 왜요? 어머니 편을 들려고요. 박 검사가 펜을 놓았습니다. 태경을 바라봤어요. 당신 아내가 바닥에 쓰러졌을 때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태경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문도 안 열어줬습니다. 왜요? 어머니가 화나 계셔서. 박 검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 달 후 기소장이 작성됐습니다. 조명자 폭행치상, 박태경 폭행방조. 재판이 시작될 거였어요. 첫 공판날 법정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방청객도 많았어요. 기자들도 있었죠. 재벌가 며느리 폭행 사건이라고 언론에 알려졌거든요. 조명자와 태경이 피고석에 앉았습니다. 국선 변호인이 옆에 있었어요. 반대편 원고석에는 은채가 있었죠. 변호사 3명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들어왔어요. 50대 여성 판사였습니다. 모두 일어났다가 앉았죠. 폭행치상 사건 심리를 시작하겠습니다. 검사가 일어나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병원 진단서, 사진, 이웃 진술서가 나왔어요. 판사가 하나씩 확인했죠. 피고인 측 변론 있습니까? 국선 변호인이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초범이고요. 합의 의사도 있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피해자 측 의견은 합의 의사 없습니다. 엄벌 요청합니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죠. 조용히 하세요. 재판은 3번 진행됐습니다.
증인 신문, 피고인 신문, 최후 진술까지. 마지막 공판날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어요. 피고인 조명자는 임신 7개월인 며느리를 폭행해 상해를 입혔습니다. 가정 내 폭력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나쁩니다.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조명자가 주저앉았어요. 피고인 박태경은 폭행을 방조하고 피해자를 방치했습니다. 남편으로서 의무를 저버렸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태경이 고개를 떨구었어요. 법정이 끝났습니다. 조명자는 법정을 나서며 비틀거렸어요. 기자들이 몰려들었죠.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사과 한마디 하시죠. 며느리한테 할 말 없으세요? 조명자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기자들을 비집고 나가려 했어요. 하지만 계속 카메라가 따라왔죠. 반대편 복도에서 은채가 걸어 나왔습니다. 한정희가 옆에 있었어요. 기자들이 몰려들었죠. 한은채 씨 판결에 만족하십니까? 은채가 마이크를 피했습니다. 한정희가 앞을 막아섰어요. 질문 받지 않겠습니다. 차갑게 말하고 은채를 이끌었죠. 엘리베이터로 갔습니다. 문이 닫히며 기자들이 시야에서 사라졌어요. 차에 올랐습니다. 은채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법원 건물이 멀어지고 있었죠. 엄마, 제가 너무 심한 건 아닐까요? 그게 무슨 소리야? 시어머니가 교도소에 가잖아요. 당연한 거야. 한정희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사람을 때렸으면 벌을 받아야지. 은채가 배를 쓰다듬었어요. 아기가 움직이고 있었죠. 그날 저녁 조명자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어두웠어요. 불을 켰죠. 거실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강식도 태경도 없었어요. 여보? 조명자가 불렀습니다. 대답이 없었죠. 침실로 갔어요. 침대 위에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강식의 글씨였죠. 회사가 파산했소. 나는 지방으로 내려갑니다. 친구 공장에서 일하기로 했소. 당신 일은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조명자의 손에서 편지가 떨어졌어요. 바닥에 흩날렸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태경에게 전화했어요. 신호음만 울렸죠.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야, 어디 있니?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조명자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TV를 켰어요. 뉴스가 나오고 있었죠. 재벌 며느리 폭행 사건 1심 선고. 시어머니 징역 2년. 화면에 법원 장면이 나왔습니다. 조명자 자신의 모습이 보였어요. 기자들에게 쫓기는 장면이었죠. 얼굴이 클로즈업 됐습니다. 모자이크도 없이 그대로 나왔어요. 조명자가 리모컨을 던졌습니다. TV가 꺼졌어요. 거실이 조용해졌죠.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조명자는 무릎을 끌어안고 울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포털 사이트 메인에 기사가 떴습니다. 재벌 며느리 폭행한 시어머니 징역형. 조회수가 급증했어요. 댓글이 수천 개씩 달렸죠. 당연히 감옥 가야지. 임신부를 때려? 사람이 아니네. 저런 인간이 시어머니라니. 며느리 불쌍하다. 댓글들이 끊임없이 올라왔습니다. 언론은 태경의 과거를 팠습니다. 3년 전 회사 자금 유용 의혹이 보도됐어요. 당시 증거 불충분으로 넘어갔지만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는 내용이었죠. 내부 문서를 입수했습니다. 리포터가 서류를 들고 있었어요. 당시 자재 구매 과정에서 협력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금액은 약 3천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화면에 통장 거래 내역이 떴어요. 모자이크 처리됐지만 날짜와 금액은 보였죠. 다음 날 태경에게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 과장, 인사팀으로 좀 오세요. 태경이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2층 인사팀으로 올라갔죠.
회의실에 인사팀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류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어요. 앉으세요. 태경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죠. 박 과장, 3년 전 자금 유용건 알고 계시죠? 그건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태경이 급하게 말했어요. 인사팀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새로운 증거가 나왔어요. 뭐가요? 통장 거래 내역이요. 태경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회사는 재조사를 진행할 겁니다. 그 기간 동안 대기 발령입니다. 인사팀장이 서류를 밀었죠. 징계위원회가 열릴 겁니다. 결과에 따라 해고될 수도 있어요. 태경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잡히지 않았어요. 회사를 나왔습니다. 로비를 지나가는데 동료들이 쳐다봤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뉴스 봤어? 저 사람이 그 사람이래. 임산부 때린 집안. 태경이 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어요. 햇빛이 눈부셨죠. 하지만 태경의 세상은 어두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편의점을 들렀습니다. 소주를 샀어요.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죠. 조명자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태경이 불렀어요. 조명자가 고개를 돌렸죠. 얼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머리는 흐트러져 있고 눈은 충혈돼 있었어요. 너도 잘렸니? 아직은요. 하지만 곧. 태경이 소주병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이 마주 앉았어요. 소주잔을 채웠죠.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조명자가 물었습니다. 며느리 교육했을 뿐인데. 태경이 소주를 들이켰어요. 교육이 아니었어요, 엄마. 폭행이었죠. 뭐? 조명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네가 지금 누구 편이야? 편이 어디 있어요? 태경이 소주잔을 탁 놓았습니다. 우린 잘못했고 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망가져도 된다는 거야? 조명자가 소리쳤어요. 회사 망하고 집 팔리고 감옥 가고 이게 다 그 계집애 때문이잖아. 그만하세요. 태경이 일어섰습니다. 은채 잘못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손댔잖아요. 조명자가 웃었어요. 비웃음이었죠. 그래, 네 마누라 편 들어라. 재벌집 딸이니까. 태경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침대에 쓰러졌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은채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2주가 지났습니다. 태경은 회사 징계위원회에 출석했어요. 회의실에 임원 5명이 앉아 있었죠. 태경은 혼자 반대편에 앉았습니다. 박태경 과장, 3년 전 리베이트 수수건에 대해 해명하시죠. 인사 담당 임원이 말했습니다. 태경이 입술을 달싹였어요. 그건 증거가 불충분해서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증거가 나왔어요. 임원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입니다. 2022년 3월부터 6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천만 원이 입금됐죠. 설명해 보세요. 그건 태경이 말을 멈췄어요. 대답할 수 없었죠. 사실이었거든요. 협력업체 대표가 넣어준 돈이었습니다. 대답이 없으시네요. 임원이 서류를 닫았습니다. 회사 규정상 금품 수수는 즉시 해고 사유입니다. 태경의 손이 떨렸어요. 잠깐만요, 제가. 징계위원회 결정입니다. 임원이 일어났습니다. 박태경 과장 즉시 해고 처분합니다. 다른 임원들도 일어났어요. 회의실을 나갔죠. 태경은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회의실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해고.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죠. 인사팀에서 짐을 챙기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태경은 자기 자리로 갔어요. 책상 위에 박스가 놓여 있었죠. 물건들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이 쳐다봤어요. 하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죠. 오히려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태경은 박스를 들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한 직원과 마주쳤습니다. 후배였어요. 과장님. 후배가 인사했죠. 태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후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말 그만두시는 겁니까? 응. 태경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1층이었죠. 태경이 내렸습니다. 후배가 말했어요. 과장님 힘내세요. 하지만 목소리에 진심은 없었습니다. 태경은 집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이 어두웠어요. 커튼이 쳐져 있었죠. 엄마. 태경이 불렀습니다. 조명자가 방에서 나왔어요.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죠.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너 왜 벌써 왔어? 잘렸어요. 조명자가 벽에 기댔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이제 어떡하니? 목소리가 떨렸죠. 태경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짐박스를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다음 날부터 태경은 이력서를 넣기 시작했습니다. 채용 사이트에 접속했어요. 건설회사, 무역회사, 제조업체에 지원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연락이 하나도 오지 않았어요. 2주가 지났죠.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태경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경력도 있고 스펙도 괜찮았거든요. 면접 정도는 볼 수 있을 텐데. 하지만 아무 데서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3주째 되던 날 한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작은 무역회사였어요. 박태경 씨죠? 이력서 받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혹시 그 사람 맞나요? 뉴스에 나온? 태경이 숨이 막혔어요.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곤란할 것 같네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태경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이유를 알았죠. 자신의 얼굴이 언론에 나왔으니까. 어느 회사도 자신을 뽑지 않을 거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태경은 편의점 알바에 지원했어요. 야간 알바였죠. 시급 10,000원. 면접을 봤습니다. 점장이 이력서를 보더니 물었어요. 경력이 화려하신데 왜 편의점에? 사정이 있어서요. 태경이 대답했습니다. 점장이 얼굴을 자세히 봤죠. 혹시 어디서 봤는데? 태경이 고개를 저었어요. 처음 뵙습니다. 점장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포털 사이트를 검색했어요. 이 사람 아니에요? 태경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죄송한데 저희는 안 될 것 같아요. 점장이 이력서를 돌려줬습니다. 태경은 이력서를 받아들었어요. 편의점을 나왔죠. 거리를 걸었습니다. 목적지도 없이 그냥 걸었어요. 사람들이 지나갔죠. 모두 바빠 보였습니다. 태경만 세상에서 멈춰 있는 것 같았어요.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은채였어요. 태경이 잠시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태경 씨, 저예요. 은채의 목소리였습니다. 차분했죠. 응. 태경이 대답했습니다. 이혼 서류 보낼게요. 변호사 통해서요. 서명해 주세요. 태경의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은채야. 미안. 더 할 말 없어요. 은채가 말을 끊었습니다. 우리 끝이에요. 전화가 끊어졌죠. 태경은 핸드폰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벤치에 앉아 한참을 있었어요. 해가 지기 시작했죠. 집에 들어가자 조명자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또 뉴스였어요. 재벌 며느리 폭행 사건 후속 보도가 나오고 있었죠. 엄마, TV 좀 꺼요. 태경이 말했습니다.
조명자가 리모컨을 집어던졌어요. 네가 꺼. 태경이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어요. 은채와의 대화방을 열었습니다. 마지막 메시지가 보였어요. 자신이 보낸 미안해라는 말이었죠. 읽음 표시가 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답장은 없었어요. 태경은 대화방을 닫았습니다. 통장 앱을 열었어요. 잔액을 확인했죠. 800만 원. 퇴직금을 받았지만 금방 줄어들 거였습니다. 일자리도 없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죠. 세상이 자신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이혼 서류가 등기로 도착했어요. 태경이 봉투를 뜯었죠. 변호사 사무실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류를 펼쳤어요. 이혼 합의서였죠. 조항들이 나열돼 있었습니다. 양육권 전부 모에게, 면접 교섭권 없음, 위자료 5억 원. 태경의 눈이 커졌습니다. 5억? 말도 안 돼. 어떻게 5억을 내요? 혼자 중얼거렸어요. 변호사 사무실로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이혼 서류 받았는데요. 위자료가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협의 가능한가요? 잠시만요. 전화 너머에서 대기 음악이 흘렀어요. 곧 다른 목소리가 들렸죠. 박태경 씨죠? 변호사입니다. 위자료는 협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5억은 제가 평생 벌어도 그건 박 씨 사정이고요. 변호사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서명 안 하시면 재판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더 불리해질 겁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태경은 서류를 구겨버렸습니다. 테이블에 던졌어요. 조명자가 거실로 나왔죠. 무슨 일이야? 이혼 서류요. 위자료 5억 달래요. 조명자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읽어보더니 비웃었어요. 미쳤네. 우리한테 5억이 어디 있어? 어떡하죠? 태경이 물었습니다. 조명자가 서류를 던졌어요. 무시해. 안 내면 그만이지. 하지만 재판 가면 더 불리해진대요. 그럼 가라고 해. 조명자가 소리쳤습니다. 우리 잃을 게 뭐가 더 있어? 이미 다 잃었잖아. 일주일 후 한정희의 비서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태경의 핸드폰으로 문자가 왔어요. 협상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내일 오후 3시 대한호텔 라운지로 오세요. 태경은 문자를 여러 번 읽었습니다. 협상? 장모님이 직접 나오시나? 다음 날 태경은 정장을 차려입었어요. 유일하게 남은 양복이었죠. 대한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로비를 지나 라운지로 갔어요. 비서가 기다리고 있었죠. 박태경 씨죠? 이쪽으로 오세요. 구석 테이블로 안내받았습니다. 한정희가 앉아 있었어요. 정장 차림이었죠. 카리스마가 느껴졌습니다. 앉으세요. 한정희가 말했습니다. 태경이 의자를 당겨 앉았어요. 손이 떨렸죠. 테이블 아래에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혼 서류 받으셨죠? 네. 태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명은요? 아직이요. 한정희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왜 안 하셨어요? 위자료가 너무 과합니다. 태경이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5억은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그럼 얼마면 되는데요? 한정희가 물었습니다. 태경이 숨을 들이켰어요. 1억 정도면. 한정희가 웃었습니다. 차가운 웃음이었죠. 박태경 씨, 제 딸이 얼마나 다쳤는지 아세요? 늑골이 부러졌어요. 아기가 위험했고요. 그런데 1억이요? 태경이 고개를 숙였어요. 저도 돈이 없어서. 그건 제 알 바 아닙니다. 한정희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던졌어요. 박 씨 3년 전 회사 자금 횡령건 알죠?
그건 무혐의. 새로운 증거 있어요. 한정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통장 사본, 녹취록, 증인 진술서가 있었어요. 이거 검찰에 넘기면 기소돼요. 태경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추가로 폭행 방조건도 있죠. 한정희가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것까지 합치면 실형받을 겁니다. 장모님. 태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한정희가 서류를 정리했어요. 선택하세요. 이혼 서류에 서명하고 조용히 사라지거나 재판 가서 감옥 가거나. 태경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감옥? 실형이면 최소 3년은 가야 했어요. 나오면 40대 중반. 경력은 끊기고 전과자가 되는 거였죠. 아이는요? 제 아이잖아요. 면접 교섭권 정도는 없어요. 한정희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당신은 아이 아빠 자격 없어요. 그래도 법적으로. 법이요? 한정희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법정 가면 제가 이길 거예요. 변호사도 증거도 돈도 다 제가 많으니까. 태경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한정희가 펜을 꺼냈어요. 테이블 위에 놓았죠. 지금 여기서 서명하세요. 아니면 법정에서 봅시다. 태경의 손이 펜으로 갔습니다. 서류를 당겼죠. 서명란을 봤습니다. 박태경 세 글자를 쓸 자리였어요. 손이 떨려서 글씨가 흔들렸어요. 천천히 이름을 썼죠. 박태경. 마지막 획을 긋는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정희가 서류를 가져갔어요. 확인하고 가방에 넣었죠. 잘하셨어요. 일어섰습니다. 앞으로 제 딸과 손녀에게 연락하지 마세요.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마시고요. 한정희가 걸어 나갔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라운지에 울렸어요. 태경은 혼자 남았죠. 빈 커피잔만 테이블 위에 있었습니다. 호텔을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어요. 하지만 태경의 세상은 어두웠죠. 모든 게 끝났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조명자가 물었죠. 어떻게 됐어? 이혼했어요. 뭐? 조명자가 소리쳤습니다. 네가 미쳤어? 선택지가 없었어요. 태경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조명자의 고함 소리가 들렸죠. 네가 그렇게 쉽게 포기하면 어떡해. 태경은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었어요. 모든 게 끝났어요. 아내도 아이도 미래도 다 잃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은채는 순산했어요. 건강한 딸이었죠. 3kg. 이름은 한서윤으로 지었습니다. 병원 VIP 병실에 은채가 누워 있었어요. 옆에 신생아 침대가 있었죠. 서윤이가 자고 있었습니다. 한정희가 손녀를 안았어요. 우리 서윤이. 네가 대한그룹 3대 회장이 될 거야. 은채가 미소를 지었어요. 엄마, 벌써 그런 이야기를요? 당연하지. 한정희가 손녀를 내려다봤습니다. 이 아이는 강하게 키울 거야. 누구한테도 당하지 않게. 서윤이가 작은 손을 움직였어요. 퇴원날이 왔습니다. 은채는 서윤이를 안고 병원을 나왔어요. 차가 대기하고 있었죠. 한남동 본가로 갔습니다. 한 달 후 은채는 회복됐어요. 몸도 마음도 많이 나아졌죠. 한정희가 제안했습니다. 이제 회사 일 시작해 볼래? 저요? 은채가 놀랐어요. 아기가 있는데요. 넌 일하는 게 맞아.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질 거야. 어떤 일을요? 대한 패션 이사로 들어가. 처음엔 배우는 거야. 천천히 일 익히고. 은채가 생각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죠. 해볼게요. 다음 주부터 은채는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한 패션 본사였어요. 강남에 있는 빌딩이었죠.
은채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습니다. 임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은채 이사님 환영합니다. 은채가 인사했죠. 잘 부탁드립니다. 배우러 왔어요. 회의실로 갔습니다. 사업 계획을 브리핑 받았어요. 신규 브랜드 런칭, 해외 시장 진출, 온라인 강화. 은채가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왔어요. 엄마 왔어, 서윤아. 은채가 딸을 안았습니다. 어땠어, 첫 출근? 좋았어요. 생각보다 재미있더라고요. 은채가 미소 지었죠. 그럴 줄 알았어. 한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은채는 일에 적응했어요. 실력도 인정받기 시작했죠. 신규 브랜드 런칭을 주도했습니다. 성공적이었어요. 이사회에서 보고했습니다. 1분기 매출 목표 달성했습니다. 은채가 프레젠테이션을 했어요. 임원들이 박수를 쳤죠. 회의가 끝나고 한정희가 따로 불렀습니다. 회장실로 왔어요. 은채야, 잘하고 있어. 엄마가 자랑스럽다. 고마워요, 엄마. 은채가 웃었습니다. 예전처럼 밝은 웃음이었어요. 한정희가 딸의 어깨를 두드렸죠. 계속 이렇게 해. 넌 할 수 있어. 같은 시각 시댁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강식건설은 파산했어요. 법원 경매로 회사 건물이 넘어갔죠. 이강식은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조명자는 항소했지만 기각됐어요. 결국 교도소에 들어갔죠. 조명자는 죄수복을 입고 있었어요. 다른 수감자들과 함께 지냈어요.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적응이 안 됐죠. 야, 너 그 며느리 때린 사람 맞지? 한 수감자가 물었어요. 뉴스에서 봤어. 조명자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였죠. 잘 걸렸다. 다른 수감자가 웃었어요. 임신부를 때리면 어떡해. 조명자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벽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흘렀죠. 태경은 여전히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 알바를 시작했어요. 주방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기름때 묻은 접시들이 쌓여 있었어요. 손이 트고 거칠어졌죠. 예전의 태경은 없었습니다. 사장이 소리쳤어요. 야, 빨리 좀 해. 손님 기다린다고. 네, 알겠습니다. 태경이 대답했죠. 더 빨리 움직였습니다. 퇴근 후 원룸에 돌아왔어요. 좁은 방이었죠. 월세 40만 원. 침대와 책상이 전부였습니다. 냉장고에 컵라면밖에 없었어요. 라면을 끓였습니다. 먹으면서 TV를 켰어요. 뉴스가 나왔죠. 경제 뉴스였습니다. 대한그룹 계열사 실적 발표. 대한패션 매출 20% 증가. 화면에 은채가 나왔어요. 인터뷰하는 장면이었죠. 저희는 앞으로도 혁신을 계속할 겁니다. 은채의 목소리가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태경이 리모컨을 들어서 TV를 껐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렸어요. 태경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은채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서윤이는 어떻게 생겼을까? 자신을 닮았을까? 은채를 닮았을까? 알 수 없었습니다. 볼 수도 없었죠. 한정희 회장의 경고가 생각났어요.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마세요. 1년이 지났습니다. 은채는 대한패션 부사장으로 승진했어요. 30대 최연소 부사장이었죠. 언론에서 떠들썩했습니다. 서윤이는 돌이 됐어요. 걷기 시작했죠. 집안을 뒤뚱뒤뚱 돌아다녔습니다. 한정희가 손녀를 안았어요. 우리 서윤이 잘한다. 은채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아름다웠죠. 예전에는 이 야경을 태경과 함께 봤었습니다. 이제는 혼자였어요.
하지만 외롭지 않았죠. 서윤이가 있었고 어머니가 있었고 일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삶이었어요. 엄마. 서윤이가 불렀습니다. 은채가 돌아봤어요. 딸이 손을 뻗고 있었죠. 은채가 안아 올렸습니다. 서윤아, 엄마가 지켜줄게. 평생. 한정희가 옆에 섰습니다. 은채와 서윤이를 바라봤어요. 우리 새 여자 잘 살 거야. 그래, 엄마. 은채가 고개를 끄덕였죠. 조명자는 교도소에서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형기의 반이 지났어요. 1년 더 있으면 출소였죠. 하지만 나가도 갈 곳이 없었습니다. 태경은 여전히 식당에서 일했어요.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벌었습니다. 월세 내고 식비 쓰면 남는 게 없었어요. 저축은 꿈도 못 꿨죠. 그저 하루하루 버티는 삶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손님이 들어왔어요. 정장을 입은 30대 남자였죠. 대학 동기였습니다. 태경과 눈이 마주쳤어요. 태경아? 동기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기서 뭐해? 태경이 메뉴판을 건넸어요. 주문 받겠습니다. 동기의 얼굴이 굳어졌죠. 너 여기서 일하니? 응. 태경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동기가 메뉴판을 받았어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죠. 그래, 힘내. 뭐 시킬까? 주문을 받고 주방으로 갔습니다. 태경의 손이 떨렸어요. 주문표를 쓰는 손글씨가 흔들렸죠. 사장이 소리쳤습니다. 야, 왜 그래? 빨리 안 들어와? 네, 죄송합니다. 태경이 정신을 차렸어요. 주문표를 넘겼죠. 음식이 나왔습니다. 동기 테이블로 가져갔어요. 맛있게 드세요. 태경이 말했습니다. 동기가 불편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경은 빨리 그 자리를 떠났죠. 동기가 밥을 먹는 동안 태경은 다른 테이블을 서빙했습니다. 동기를 쳐다보지 않으려 했어요. 하지만 자꾸 시선이 갔죠. 동기가 계산하러 나왔습니다. 카드를 내밀었어요. 태경이 받아서 결제했죠. 영수증을 건넸습니다. 태경아. 동기가 불렀어요. 태경이 고개를 들었죠. 힘내. 다음에 보자. 그게 다였습니다. 태경은 그 자리에 서서 문을 바라봤습니다. 동기의 뒷모습이 유리문 너머로 사라졌어요. 자신과 동기는 같은 대학을 나왔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동기는 정장을 입고 회사를 다녔죠. 태경은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요.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앞치마를 벗고 사장님한테 인사했죠.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봐. 사장님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불을 켰죠. 좁은 원룸이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자신만의 공간이었어요. 신발을 벗었어요. 양말에 구멍이 나 있었죠. 발가락이 비쳐 보였습니다. 핸드폰을 꺼내고 SNS를 열었습니다. 은채의 계정을 검색했죠.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서윤이 사진이 보였어요. 돌잔치 사진이었죠. 한복을 입은 서윤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은채가 옆에서 안고 있었어요. 태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확대했어요. 서윤이 얼굴을 자세히 봤죠. 자신을 닮은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만질 수 없었어요. 안을 수도 없었죠. 자신의 딸이지만 남의 아이 같았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언젠가는 나아질까? 만날 수 있을까? 태경이 생각했습니다. 아니, 나아지지 않을 거야. 이게 내 인생이야. 자신에게 말했죠.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채는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부사장실에 들어갔어요. 넓은 책상과 큰 창문이 있었죠.
비서가 커피를 가져왔어요. 오늘 일정입니다. 서류를 건넸죠. 은채가 받아서 펼쳤습니다. 오전 회의, 오후 미팅, 저녁 만찬. 일정이 빡빡했어요. 알겠습니다. 은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서가 나갔어요. 은채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태경이 있을 거였어요. 어떻게 살고 있을까? 잠깐 생각했죠.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관없어. 은채가 혼잣말을 했어요. 이제 내 인생이야. 서류를 펼쳤죠.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녁 한정희와 저녁을 먹었어요. 한남동 본가 식당이었죠. 서윤이가 유아용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상하이 출장 가야 해요. 은채가 말했습니다. 신규 매장 오픈식이래요. 그럼 가야지. 한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죠. 서윤이는 내가 봐줄게. 고마워요, 엄마. 은채가 미소 지었습니다. 서윤이가 손을 뻗었어요. 엄마. 은채가 딸의 손을 잡았죠.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회사 일, 서윤이 이야기, 앞으로의 계획. 평화로운 저녁이었죠. 식사 후 은채는 서윤이를 재우고 창가에 앉았어요. 밤하늘을 올려다봤죠. 1년 전 이맘때를 생각했습니다. 시댁 복도에서 울고 있었죠. 배를 감싸고 추위에 떨고 있었어요. 그때는 세상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죠. 더 강해졌고, 더 당당해졌고, 더 행복해졌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한정희였죠. 은채야, 내일 이사회 자료 준비됐니? 네, 엄마. 완벽해요. 잘했어. 한정희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우리 딸 자랑스러워. 고마워요. 은채가 미소 지었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대한그룹 본사 빌딩에 불빛이 켜져 있었어요. 여전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조명자는 교도소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봤죠. 1년 후면 출소였습니다. 하지만 두려웠어요. 나가서 무엇을 할까? 태경은 원룸에서 잠들었습니다. 내일도 식당에 가야 했어요. 설거지를 하고 서빙을 하고 계산을 받아야 했죠. 그렇게 살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은채는 달랐어요. 새로운 하루를 기대하며 잠들었죠.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있을까? 어떤 성과를 낼까? 설레는 마음이었습니다. 세 사람의 밤이 지나갔어요. 같은 하늘 아래 다른 삶을 살고 있었죠. 한 사람은 올라가고 두 사람은 떨어졌습니다. 자신들이 한 행동의 대가였죠. 세상은 공평했습니다. 뿌린 대로 거뒀어요. 은채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대됐죠. 새로운 도전, 새로운 성과, 새로운 성장. 모든 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은채의 미래는 밝았습니다. 스스로 만든 빛이었죠. 은채는 그 빛 속에 앉아 있었죠. 미소를 지으며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